네, 지난 한 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수단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0년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만큼 전망도 어렵고 또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제 어제 저희가 자산 시장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제 2020년 부동산 대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과 재건축, 또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을 이루는 큰 축들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전문가들의 해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2, 16 대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가격을 다 낮춘 급매물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좀 꺾이지 않는 흐름들도 유지가 되는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최근 12, 16 대책 이후에 그래도 집값이 잡힐까 말까 궁금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이제 MC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양극화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죠. 네. 그런데 이제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역양극화 현상이 이제 조금씩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좀 다행이죠. 이 신축 아파트도 강남에 약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제 나타난 최근에 바로 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도 좀 한 1, 2억씩 빠진 급매물이 좀 강남과 잠실 위주로 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요. 우선 좀 전에 제가 이제 양극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과 구축, 또 강남과 비강남, 여기 또 대형과 소형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난 2, 3년간 시장을 관통하는 좀 키워드였어요. 근데 이제 12, 16 대책이 중요한 흐름의 변화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이런 양극화가 다소 좀 해소되거나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은 몹시 좀 주목되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 16 대책은 초강력 규제 대책이었잖아요. 세계에도 이런 정책이 없었어요. 우리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강남에 특히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마용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했고, 또 12, 16 대책의 가장 큰 포커스가 뭐냐 그러면 고가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주택, 다주택, 규제 지역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됐는데 그 예상의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의 반응은 2주 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비규제 지역으로는 오히려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제를 피한 지역은 다시 좀 풍선 효과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한 4, 5개월 내지 5, 6개월은 잠시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일시적 이런 안정인지 아니면 다시 오를 것인지 중장기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파트별로 좀 나눠서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 소장님께서는 사실 12, 16 대책 나온 지가 지금 한 2주 정도 조금 넘은 상황인데 이건 약효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약효가 없으면 이상한 거고요. 9억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관망을 해보자,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고 이제 호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을 줄어들고 급한 사람들, 꼭 팔아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급하지 않는 분들은 일단 기다려보자인데 팔아야 되는 분들은 5천만 원, 1억 정도 내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이런 지역들도 이렇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호가가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이 급한 분들이 해결되면 지속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요?
네, 재건축은 한 3, 4억씩 지금 호가. 근데 이제 매수자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더 추가 하락할 것이다. 네.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없고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보니까 새 아파트도 2, 3억씩 떨어지는 네. 이런 급매물이죠. 근데 아직 거래는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아직 가격으로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1월까지는 지금 네. 지속될 것으로 네네.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성적표를 보면은 이제 흥행 측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압승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자, 그럼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보면 될지, 그러니까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먼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 네.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비교 분석을 이제 질문하셨는데 네. 사실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뿌리가. 아, 그렇긴 하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 사실은 늘 지난 30년간 보면 강남 재건축이 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바로미터 기능을 했고 선도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재건축의 인기를 끈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 개발 효과가 좀 극대화되고 네. 결국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고 그런데 재건축이 오르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고 특히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또 억제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새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자 효과도 있지만 예. 두 번째는 주거 트렌드의 변화라고 그래서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로 중소형 네.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는데 두 개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재건축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네, 올해는 새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다만 이 새 아파트도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거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우리 기존 아파트 내지는 구축으로 다소 좀 옮겨가는 그런 현상도 목격되고 좀 있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차가 갭이 벌어지니까 네, 예, 예. 갭 메우기라고 그래서 그런 저희가 현상도 좀 갈 길이 발생하고 멉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신축, 재건축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특히 더 민감하거든요. 뭐 규제도 민감하고 아까 잠실 주공 그 반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내부의 문제도 있고요. 뭐 소송도 걸려 있고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규제의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좀 힘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올해는 새 아파트가 선호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청약 시장은 여전히 과열로 예상이 예. 되고요. 다만 초고가 아파트들 이렇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규제 지역 또 다른 아파트들로 이렇게 좀 갭 메우기 현상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12, 16 대책이 뭐 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권을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렇죠. 강남권에 예. 고가 주택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강남권은 대책의 역풍을 받고 있지만 이제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풍선 효과로 서울에서도 비강남권이 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그렇게 보이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규제를 하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예, 서울에도 보면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특히 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지정이 됐어요. 예, 강남과 이제 마용성이 포함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풍선 효과 외에. 예.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 제정이 뭐 과천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 이런 지역의 분양 시장이 다시 좀 달아오르고 이런 네. 것도 규제를 피해서 이 실수요자들이 이동했다. 특히 30, 4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제 우리가 로또 분양이라고 그래서 시세보다도 저렴한 분양 시장의 과열, 광풍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네. 것도 이러한 규제에 덜한 이런 풍선 효과를 노린 이런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김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풍선 효과가 비강남권으로. 비강남권으로 확산될까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굉장히 생각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다.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뭐 고가 아파트 강남을 누르니까 다른 지역들 뭐 수원 용인까지 지금 앞으로 번지고 오르죠. 있잖아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규제로 시장을 조절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옛날에 프랑스 혁명의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 혁명가잖아요. 그분이 우유 가격을 통제했거든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우유 가격을 통제했는데 잠깐 효과가 있었지만 네. 농민들이 이제 사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유 사육을 안 가격이 하죠.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불러서 왜 안 하냐라고 하니까 또 근초 가격이 올랐다는 핑계를 대니까 근초 가격을 규제했는데 결국에는 귀족들만 우유를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예. 시장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지껏 봤을 때 그 학습 효과를 되새겨 보면 그래도 강남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시 숨고르기를 거치고 다시 약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강남 현상이 갑자기 없어지는 않을 거고요. 예. 이게 지난 한 40년 동안 지속된 견고한 강남이고요.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이번 규제 또 다음 규제만으로 없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이제 상황 고가 아파트 규제가 심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장은 반응을 할 뿐이죠. 숨죽이게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상황이 달라지면 결국에는 강남 선호도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게 없어지려면 시간이 뭐 한 20-30년 후는 모르겠지만 네. 1년, 한 10년 안에는 쉽게 없어질 현상은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잠시 숨죽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김 소장님 말씀에 한 가지 짧게 좀 덧붙이면 네. 사실은 강남의 효과는 이제 베블린 효과라고 해서 명품 베블린 효과죠. 효과, 예. 쉽게 좀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나 교통이나 주거 인프라, 환경이 예. 이보다 더 나은 곳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2020년은 그 변곡점 내지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2013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예. 적어도 6년 이상 장기 상승에 따른 버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순환 변동론이 사이클 있다, 같은 게 사이클이 있죠. 있다라는 예. 걸 또 꼭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12, 16 대책도 그렇지만 사이클 측면에서 강남이 이제 1, 2년 지속적으로 더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다시 강남이 재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강남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이제 좀 진정 내지는 안정 국면이 또 버블이 좀 거치는, 해소되는 과정이 네. 반드시 과거에 6년 이상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버블은 로버트 실러 교수의 말씀처럼 평균 회귀 법칙이죠.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다주택이나 강남 1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환상보다는 이제 조금 좀 줄이는 슬림화 전략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세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을 어제 감정원,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강남 4구의 전세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인기학군 지역의 수요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올해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전세도 시장의 반응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이게 매매 가격을 누르니까 실수요자들은 원칙은 다 간단해요. 아무리 실수요자지만 내가 집을 사지만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길 기대하죠. 규제가 많이 나오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전세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고가 전세 시장은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강남이나 마용성 전세 시장은 올해는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시장은 숨고르기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전세는 강세가 되는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전세가 이게 매매 가격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자칫 몇 년 후에 또 이게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떠받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이 수급의 문제를 김 소장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가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세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규제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은 줄었죠. 세금이나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면 집은 필수 제어하기 때문에 집을 안 사면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전세에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재계약이 전세 재계약이 네, 늘어나고 재계약이 있고요. 힘드니까. 올해 특히 주목해야 될 이제 올해 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 설이 지나고 나면 예.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든지 목동과 같이 이렇게 우수한 학군에 대한 이 학부형들의 주거 학교 이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매물이 씨가 마른 가운데 전세 불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특정 지역의 전세 불안 현상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또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두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내리지 않거나 네. 오를 확률이 높아요.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정부가 좀 잘 지금이라도 대책을 짜지 않으면 2021년경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에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입주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거 맞물렸을 때 올해까지는 가격이 또- 전세가 그런 대로 유지될 네. 가능성이 있지만 2021년에는 다시 전세 대란 내지는 불안 현상이 예. 가중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강남, 비강남까지 짚어봤고, 네. 자, 이번에는 아파트냐, 상가냐, 그러니까 주거형 부동산이냐, 수익형 부동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워낙 뭐 서울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올해 어때요? 아파트, 상가. 아무래도 수요 이동은 예상이 되고요. 예. 뭐 정부 정책이 이제 고가 주택 위주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혀 공실, 다른 시장이거든요. 아파트와 상가는 전혀 별개의 시장이기 때문에 예. 아파트를 바라보듯이 아파트를 투자하듯이 상가를 투자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저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네. 유지되는지 공실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네. 같은 건물이라도 점포 입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상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처럼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상가 뭐 이렇게 주워 담기식 이렇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꼼꼼하게 필요한 사람들, 임대 수익이 필요하고 네. 상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잘 분석해서 하시면 되지만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가로 돌아서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 소장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좀 덧붙이면 네. 사실은 과거의 경과를 보면 규제가 이렇게 주택 시장에 집중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규제를 덜 받는 이렇게 수익형, 수익형, 그러니까 비주거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있었죠. 예. 근데 최근에 집값 상승에는 뭐 투기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 저금리의 과잉 유동성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오히려 금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지금 시중 부동 자금이 1,100조를 넘는데 결국은 주택 시장에 가는 길을 대출 규제를 막으니까 네. 여전히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처럼 뭐 주택 시장은 안 좋은데 수익형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를 좀 우리는 주목하고 여기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도심이면서 또 신도시이면서 성장 지역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뭐 서비스 레지던스나 이런 소형이나 그리고 꼬마 빌딩까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근데 4%의 수익이 발생해야 적정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사면 안 되고 기대 소위 수익률을 잘 기대 수익률이 예. 4% 예.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반드시 도심이거나 신도시거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 우려가 몹시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적고 또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또 이 수익률이 4% 이상은 나야 네. 이게 슈퍼 부동산, 슈퍼 상가, 그렇죠. 슈퍼 오피스텔이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갭 투자냐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집을 좀 사는 갭 투자가 필요할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당연히 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요. 예.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강남 아파트도 있고 뭐 수도권이나 네. 지방 아파트에 있을 때 자,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MC분 같으면 어느 아파트를 먼저 파시겠어요? 당연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는 저는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강남 아파트 먼저 아무리 보유세 부담이 커도 다른 격가지들은 먼저 치지 중심 아파트를 먼저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올해도 저는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갭 투자가 이제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뭐 9억 이하니까 대체제로 이제 뭐 갭 투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예.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년, 7년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많이 상승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PIR 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뭐 규제도 상당합니다. 이게 대출 규제 무시할 수 없고요. 상가 시장도 이게 뭐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이게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틈새 시장으로 또 뭐 레버리지 투자하고 갭 투자해야 돼. 너무 투자에 이렇게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한 6년, 7년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는 올 수는 있다.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확률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는 해야 되고요. 너무 투자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릴 때는 좀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또또한 채냐 갭 투자냐 올해는? 네, 이제 갭 투자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제일 규제를 많이 하고 예, 이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가 많고 또 집값이 이 전세가가 집값이 계속 오를 때 갭 투자의 전략이 유효한 것이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제 저는 10년 주기설이나 이제 벌집 순환 모형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장기 진단. 그러니까 미국에 20년 주기설이 있다면 저희 연구원이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0년 주기설 같은 것들은 집값이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네.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더 이상 당분간 이제 상당 기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도 다주택을 또 규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똘똘한 한 채를 갖는데 서울이 가장 똘똘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GTX A, B, C도 있고 신안산선이 있어서 저는 맞춤형 짧게 좀 결론 내리고 싶은데요. 예. 예, 무주택자는 그러나 정부가 상기 신도시도 있고 내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제법 풍성해요. 네. 그러니까 청약통장 가점을 이용해서 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신규 도전하는 분양을 받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네. 서울에 있는 1주택이나 뭐 부산, 대구, 강주처럼 대도시는 한 10년, 2030년까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이 그나마 예. 주거비 부담이 전월세보다 적다라는 점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는 좀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해라. 이제 세금 부담도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집값도 안 내리면 네. 고통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직접 투자 말고 최근에 부동산 간접 투자, 리츠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리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는 게 바람직하다. 투자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요. 이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는 돈이 아파트로 쏠리고 있는데 저는 대체제, 건전하고 다양한 대체제를 마련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대체제, 그러니까 리츠라든지 간접 상품도 활성화해서 아파트 시장에만 쏠려 있는 투자 관심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저도 보세요? 김 소장님 말씀에 맥락이 같은데요. 다음에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간접 투자 시장이 한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여력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이 간접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최근에 정부가 이렇게 활성화 대책을 내온 이후에 이 리츠의 가격이 굉장히 뛰었다는 점을 좀 지금 좀 급등했어요. 주의해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걱정을 그러니까 해봐야 지금 되는 좋다고 거죠. 하니까 당장 들어가는 위험하고 상당히 올랐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리츠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계획을 냉정하게 따져본 후에 옥석을 구분해서 네.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김인만 소장, 고종환 원장과 부동산 전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